여행을 하며 먹고 사는 일을 상상하는 시간, 여행 상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외여행 전문 인솔자이자 여행업을 연구하는 관광인류학자 미슐랭이고요. 오늘은 여행 인솔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행 인솔자 20년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여행 노동에 피로해서 회복하지 못한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인의 직업을 사랑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전에 그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시인이 이런 말을 했죠. 그 오디 엣 아모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하면서 이제 싫어한다. 그러니까 애증이란 말이죠. 그래서 딱 한마디로 애증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행 인솔자라는 직업에 대한 애증을 갖고 계신 애정과 증오와 애증, 둘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여행 인솔자가 어떤 직업인가 대충 알아봤는데 이번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보죠. 네. 여행 인솔자의 직업이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감정 노동의 직업이 여행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앞 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단체와 그다음에 같이 여행을 해야 되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이제 감정 노동, 감정 소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네, 그 감정 노동을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잔소리 예술인 것 같아요. 네. 잔소리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듣기 좋도록, 그러나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라스라다님 자주 하시는 게 7시 30분까지 이 나무 앞에서 모여주세요. 이거를 10번씩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행 인솔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TC라고 부르지만 해외에서는 투어 리더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리더십이에요. 투어 리더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쨌든 내가 앞장서서 가자라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서비스 마인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초기에 일을 할 때 이제 초보 티를 막 벗어날 때는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했을 때 지금 미슐랭님이 요즘 한참 많이 또 깊게 심화 학습을 하고 계신 비폭력 대화하고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계속 이해를 하면서 또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사실 가장 싫어하는 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거. 근데 말하는 거 정말 좋아하시던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제가 말하는 직업을 하고 또 지금 팟캐스트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말하는 걸 세상에서 두 번째로 싫어하고 가장 싫어하는 일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둘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행수를 하다 보면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말을 100번째 하고 있지만은 듣는 사람은 항상 처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이야기지만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하고 최대한 쉽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거부감이 들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방법을 저도 많이 배웠죠.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이거 다 또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라도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장 가기 전날 손님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요즘에는 라스라다님 막 3일 전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화도 하시고 카톡까지 보내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 하루 전날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몇 시까지 어디로 오시고 짐은 어떻게 싸시고 날씨는 어떻고 가서 돈은 얼마가 필요하고 환전은 어떻게 하시고, 이거를 15명 손님이면 다 전화를 해서 똑같은 말씀을 3분에서 5분. 근데 또 질문이 많은 분들은 10분 정도 계속 다 설명을 드리고 이제 공항에서 만나면 또 한 분씩 오시잖아요. 여권 거두면서 또 똑같은 설명 다 드리고 그다음에 보딩 패스 받아 와가지고 그걸 나눠 드린 다음에 또 게이트까지 어떻게 가고 그 앞에서 저를 어떻게 만나실 거고 그거 다 설명. 짐은 또 붙일 거는 요렇게 하시고 핸드캐리는 요렇게 하시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면 식사를 한번 주잖아요. 그 전에
한 번씩 찾아뵙고 또 네네. 이걸 내리면은 어떻게 되고 식사는 몇 번 나오고 그렇죠. 비행기 안에는 네네. 이러저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요거 다 한 번씩 또 얘기를 해드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비행기 내리고 나면 제가 매일 맨 앞에 뛰어나가 있다가 손님들 여기 서서 잠시 기다리자 해서 다 만나서 입국 심사 다 함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짐 찾는 데 가가지고 짐 찾고 나서 또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런 거 다 세밀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미슐랭님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신 거를 저는 요즘은 카톡 하나에 다 써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또 그러면 눈이 안 보여서 내가 못 읽었어요. 왜 근데- 설명 안 해줘? 이러는 분들 또 계세요. 네, 근데 말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우리나라가 그 이제 우리나라 서비스의 특징이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적이면서도 그 아시아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그 서비스라는 게 서구와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구는 좀 전문성을 이제 많이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애티튜드 그러니까 그렇죠. 자세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뭐 네. 친절함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고객분들이 항상 가진 제가 일을 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 세 패턴이 있어요. 네. 1. 미리 말해주지. 그렇죠. 2. 네. 나는 못 들었어. 그렇죠. 3. 3.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편리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런 한번 여행을 나갈 때 전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내사항, 전달사항, 주의사항이. 그걸 일일이 전화로 딱 한 분께 전화를 걸어서 설명을 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에 이제 미리 텍스트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좀 시스템화, 자동화 그다음에 이렇게 체계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대량 문자로 한꺼번에 일괄 발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솔자의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솔자가 이제 가기 전에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진행하는 업무가 있고 이제 다녀와서 이제 사후 업무가 있거든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그렇죠. 수 있는데 이제 요거는 출발 전 업무죠. 그러니까 안내를 하고 이제 뭐 고지하고 진행하는 건데 생각보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의 역사가 이제 우리도 길어졌고 경험이 축적이 됐지만은 아직도 이번 여행이 내 생애 첫 그 해외 여행이신 분들도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해에 이제 황당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뭐 미팅을 다 끝내고 인천공항에서 그래서 이제 몇 시 몇 분까지 게이트 몇 번으로 오세요. 몇 번 게이트 이제 거기 딱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탑승권에 보면은 몇 번 게이트로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근데 그런 거 말씀드릴 때도 네. 혹시나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모르실까봐 네. 저는 탑승권 실물을 항상 얼굴에 옆에 붙이고 네. 여기 써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가면서 다 보여드려요. 그렇죠. 저도 네.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분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제가 이제 인원 점검을 하는데 그분하고 그 일행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어디 계세요? 빨리 오세요 하니까 여기 앞에 게이트 앞에 왔는데 아무도 안 보인대요, 사람이. 그래서 어디 계신데요 하니까 그 인천공항 게이트가 이제 지금은 2터미널이 생겼지만은 과거 1터미널 때 좀 낮은 번호가 있어요. 뭐 12, 13, 14 이 번호대. 네. 그거는 이제 딱 바깥으로 나가는 들어가자마자 출구. 딱 면세점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있는 그쪽 게이트는 번호가 낮은데 네. 그래서 이분은 그때 제 기억으로 게이트가 12번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분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인천공항 들어오는 문 있잖아요. 그렇죠. 공항 실내로 들어오는 문. 네네. 거기 12번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리무진 버스 내려가지고 들어오는 첫 문. 그 문 앞에 12번 앞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출국장을 통과를 안 하시고. 아직도 그래서 출국 심사도 아직도 안 한 그러니까. 거예요. 보안검색도 네, 통과 안 네, 하고 이제 비행기를 뜨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서 빨리 들어와서 겨우 비행기 그러니까 뜨기 직전에 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인솔자들은 다 생각할 거예요. 혹시 내가 안내를 잘못했다고 저 손님이 소리 지르면 어떡하나. 물론 이제 그런 이제 방어 본능도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반성도 있죠. 사실은. 좀 더 자세히 해드릴 걸. 좀 더 그러니까 자세히 좀 더 알기 쉽게 그다음에
또 이 내용이 점점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자세히 알려드린다고 해서 점점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복잡해져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항상 간단 명료하면서도 알기 쉽게. 그리고 또 이제 이 고객들마다도 굉장히 다른 게 우리가 그 여행은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는 뭐 똑같은 뭐 성적으로 입학을 하고 뭐 똑같은 전공이면 또 비슷한 관심사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여행은 정말 지역만 똑같이 모든 것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은 나를 약간 무시를 하는 거냐. 내가 뭐 해외여행 처음 그렇죠. 가는 사람이냐.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 또 붙여요. 요즘에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오랜만에 가시는 분들이나 혼자서는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 시작을 그렇죠. 해요. 네. 이것이야말로 정말 비폭력 대화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내리면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짐을 찾고 나가면은 가이드가 피켓을 들고 서 있죠. 그래서 가이드와 함께 손님이 다 나왔나 수를 센 다음에 가이드를 따라서 서 있는 버스로 가죠. 근데 이제 버스를 탈 때 제가 항상 마이크를 제일 먼저 잡아요. 마이크를 잡고 또 잔소리를 우아하게 합니다. 듣기 좋게. 근데 요즘은 그 이제 점점 그 경비가 저감이 되면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가이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유럽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인솔자의 역할이 커지는 게 과거에는 이제 인솔자가 처음에 그 비행기를 같이 타고 손님하고 내리면은 가이드가 이제 현지 말하는 로컬 가이드가 다 거기 나왔어요. 공항까지. 그리고 그 가이드분이 같이 호텔까지 이동해서 체크인까지 다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힘든 게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 가이드 구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가이드분들이 공항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공항에서부터 버스를 찾아서 타고 시내에 가서 뭐 가이드분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호텔까지 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가 크로아티아 여행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작년에도 많이 가고 올해도 벌써 여러 번 다녀왔지만은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라든지 새로운 특수 지역이 열리면은 거기는 한국인 가이드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는 지금 원래 원칙적으로 크로아티아 사람만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현지인만 그 나라 그 자격증을 획득해서 가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이제 그 로컬 가이드를 다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칙은 크로아티아 사람이 영어로 설명을 하고 그것을 한국어 가이드가 통역을 해줘야 인솔자가 되는데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우리나라 손님들이 좀 급하잖아요. 기다리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로아티아 가이드들은 형식적으로 나오기만 하고 나머지 구간들을 다 인솔자들이 진행을 하거든요. 노가이드 구간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이제 업계 용어로는. 그래서 그런 노가이드 구간을 하다 보면 정말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에 마치면은 정말 하루 종일 너무나도 피곤하고 빡빡한 거예요. 잠시도 쉴 틈이 없어요, 정말. 손님들이 볼 때는 인솔자가 쉬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식당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식당 전화하고 기사가 어디 이상한 데 안 가나 감시하고 모든 것을 이제 혼자 그 예약하고 통제하고 진행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그래서 인솔자들의 다 고질병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여성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남성들에 비해서 밥을 좀 천천히 먹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솔자 일을 하다 보면은 모든 그 제 동료들도 보면은 정말 밥을 다 빨리 먹어요. 위장병이 참 여성들도. 많이 왜냐하면 있죠. 거의 이제 항상 손님들보다 늦게 먹기 시작해서 손님들보다 빨리 식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뭐 5분 안에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쉽지 않고 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위장병. 그다음에 사실은 손님들에게 화장실 다 갔다 오라고 해놓고 저는 정작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방광계통 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기도 직업병이 많습니다. 보면은. 네. 갑자기 슬퍼지네요. 슬퍼지죠. 네. 먹고 사는 일이 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인솔자가 이제 나오는 구간이라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공항에서 처음에 버스에 타실 때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마이크를 제일 처음 잡고 저는 누구이고 다시 인사를 드리고 저를 어떻게 불러주세요. 이거를 안 하면 손님들이 막 이상하게 부르는 분들 계세요. 예, 뭐 예전에는 미쓰리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저를 인솔자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제일 편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기사님한테도 기사님하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버스 타실 때 좀
다들 똑같은 그 손님들이시니까 좀 자리 돌아가면서 앉으시려고. 안 그러면은 네네. 앞에 앉으시는 분들이 계속 앞에 앉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네, 싸우는 네. 케이스가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그런 뭐랄까 손님들 사이에서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계속 약간 우아한 네. 잔소리를 해드립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혹시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은 이제 조금 양해를 구하시고 앉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해드리고요. 네. 요즘은 우리나라 이제 손님들이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든지 인솔자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여행 문화 자체가 좀 좋아져서 둘 그런 다죠. 건지 예, 예. 또 하나 더 있어요. 여행 전체 우리나라의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조금 이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제 세계다라고 생각하는데 셋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손님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네네. 뭐 호칭도 아직도 뭐 좀 반말 비슷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미리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끝에 항상 뭐 가이드님, 뭐 인솔자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뭐 약간 반말 비슷하게 네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좀 바뀌었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제일 처음에 마이크를 잡고 그런 걸 정리를 해줬을 네. 때랑 안 해줬을 때랑 많이 차이가 나서 네. 저는 이제 미리미리 다 해놓는 편이에요. 저는 네. 이제 정리를 하지 않지만은 뭐 그래도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라스트라님은 어르신이니까 네. 50대의 남성으로서 그리고 키가 190cm라서 네. 괜찮으신데요. 아, 젊은 여자분들은 진짜 이거 많이 네. 당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저 50대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놀라십니다. 아유, 네, 갑자기 자뻑입니다. 아재력이 돋보입니다. 근데 이제 인솔자 업무라는 게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뭐 미슐랭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산전 수전이에요. 한마디로 산전수전 그다음에 공중전까지. 공중전에 하나 더 있어요. 네. 우주전. 그래서 미슐랭님 이제 4년 정도 하시면은 산전을 겪으시고 그다음에 5년에서 10년 하시면은 이제 수전, 10년에서 15년 하면은 이제 공중전에 15년에서 한 20년 넘으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우주전을 겪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의 업무가 있고 사후의 업무가 있는데 그 사전 사후 업무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이제 현지에 도착해서 다시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24시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통제를 하면서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 라스트라다님이 출장 중에 가끔 카톡 보내실 때, 네. 야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막 괴로웠으면 나한테 네. 이런 카톡을 보낼까 싶은 뭐 게 어떤 카톡을 보냈습니까? 저번에 네. 야 유로스타 탔는데 1분 있다가 바로 출발하더라 못할 뻔했다. 그때 제가 동계산 내보니까 그 놓쳤으면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뭐 몇백만 원이 깨질 네, 뻔했죠. 네, 네. 네네. 근데 그런 순간을 뭐 저번에 스위스 넘어갈 때 눈이 쌓여서 뭐 네. 버스가 못 넘어가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나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인솔자의 이제 그 책임이 되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일정이 빡빡해요. 이게 여행사들끼리의 그 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런 상품들이 항상 또 베스트가 인기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주고 스시 뭐 10피스짜리 집하고 10,000원에 뭐 5피스 주면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10피스 집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이 이제 그 버스를 어떻게 운행을 하냐면은 일반인들 사실 잘 모르는데 하루 24시간에서 13시간만 그 운행을 할 수가 있고 11시간은 무조건 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4시간 30분을 달리면은 45분 휴식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안에서 이런 일정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기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특히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잦은 파업 같은 게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제 그 파업 같은 걸 굉장히 그 지지를 하는 편이지만은 이제 제가 일로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닥치면은 그래서 뭐 하루에 떼제배 열차가 10편이 있는데 파업을 해버리면은 그 10편이 한 편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떼제배 입석을 타고 가야 돼요. 네. 그 가방을 실을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막 가방을 이고 지고 막 6.25 때 정말 피난 난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막 내릴 때 얼마나 급하게 내리면 옷 단추가 다 떨어지고 막 그런 일을 이제 겪죠. 하여튼 네. 네. 이제 여행 인솔자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여행 인솔자가 되려면은 그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 이런 질문이 많다고 이제 그 지난 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중3 학생이 이런 질문을 네이버에 써놨더라고요. 저는 지금 중3이고
해외여행 인솔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자격증도 따야 되고 토익도 해야 되고 역사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이 직업을 하려면 어느 대학교 어느 과를 가야 되냐 2년제 4년제 어디를 가야 되냐 그리고 몇 살쯤에 인솔자를 할 수 있느냐 제2외국어로는 뭘 해야 되냐 뭐 돈을 쓴다면은 어디에 써야 되냐 어학연수를 가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이런 질문이 정말 사실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시중에도 보면은 국외 여행 인솔자 책이 한 10여 권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근데 그 책들이 대부분 대학 교재예요. 그러니까 관광학과 그렇죠. 관광학과나 관광경영학과에서 이제 뭐 국외 여행 인솔자 한 과목을 가르칠 때 쓰는 그 교재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이제 아주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가 않죠. 그렇죠. 제가 좀 쪽집게 과외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먼저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격증 무조건 따셔야 돼요. 자격증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 당연히 여행사에서 채용을 해주지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은 사실 그렇게 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제 취업을 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되겠죠. 근데 그 앞에 이제 학교부터 물어봤는데 사실 그렇죠. 제가 여행사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제 동기들 중에 고등학교 나온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좀 되게 그 시절에 전략적이었어요. 대학교에 돈 쓸데없이 왜 쓰냐. 그래서 네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무슨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나는 여행을 해야지 해서 혼자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해서 꽤 잘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빠릿빠릿했어요. 네네. 뭔가 배울 사람이 있다 싶으면은 딱 붙어가지고 밥 사드리고 선배님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하고 네네. 딱 배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가 그 여행사에서 굉장히 잘 나갔고 그러니까 대학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년제를 나오건 아예 나오지 않건 4년제를 나오건 그리고 과도 상관없는 거죠. 저도 학부 전공이 화학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선배 중에는 운동선수 출신도 있었어요. 그게 인솔자와 이제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투어 오퍼레이터가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차이가 투어 오퍼레이터는 거의 관광 전공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이 대학에서 관광 관련 학과를 나오고 그래야 항공권 뭐 발권 업무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여행사를 취업하신 분들이 많은데 인솔자들은 거의 90%가 관광 비전공자들이에요. 그렇죠. 법학과 나온 분도 있었고요. 그렇죠. 별별 전공이 다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항상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주에 역마살이 낀 분들. 네. 정말 제가 네. 그분들의 사주를 제가 봐드렸어요. 제가 이제 참 라스트라다님이 또 사주를 보실 수 있고 명리학도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건 아니고 이제 제 거는 왜 안 봐주세요? 노후 대책 삼아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제 자신도 좀 보고 이러려고 뭐 사주를 잠깐 이제 보다가 이제 제 주위에 인솔자라는 직군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주를 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사주에 역마살이 2개인 친구들도 있어요. 네. 역마 하나는 기본이고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제 동료의 사주를 보니까 사주에 역마살이 3개가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원래 라스트라다님 2개? 사주의 살은 원래 4개거든요. 4개 중에 3개가 역마살인 거예요. 네. 저는 제 스스로 보니까 저는 사주에 역마살이 없어요. 역마라는 건 뭐냐면은 네. 여기 이제 트레인 스테이션이잖아요. 그다음에 네. 마가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일 때문에. 네네. 이건 역마고 저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보니까 방랑살이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인솔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의 관광 관련 학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나오면서 자동으로 자격증을 이제 딸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자격증이 필수 조건이지만은 이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취업이라는 게 이게 프리랜서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된다고 채용을 한다고 해서 월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일을 받아서 자기가 실력을 키우고 이제 실력을 이제 검증을 받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검증받으면서 커가는 거죠. 지금 이런 고등학생들 외에도
지금 한 30대라든지 40대 분들도 사실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인생 제2의 이제 시작을 해보겠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여행업을 굉장히 많이 선망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제가 그때 이 자격증을 땄을 시기처럼 한 30대 이제 그 직장을 관두고 여행을 좀 다녀온 분들이 다시 이제 그쪽 분야로 가기 싫고 여행업에서 일을 하고 싶으니까 제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그러면 자격증을 먼저 따라.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0 이후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걸 권해드리지 않고 한 30 사실 저는 권하지 않아요. 모든 분들에게 이 일을 해보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장점이 곧 딱 뒤집으면 바로 단점이 되거든요. 뭐 굉장히 자유 시간이 있고 여유롭고 내 생활을 관리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게 뒤집으면 바로 또 단점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런 고등학생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해야 되겠죠. 어쨌든 자격증 따시고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배우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진입은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뭐 진입은 굉장히 쉬운데 여기 안에서 굉장히 이제 그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거고 진입이 쉽다는 게 요즘에는 쉽지도 않던데요. 그러니까 뭐 자격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은 딸 수 있는데 첫 출장을 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진입은 그거죠. 자격증? 자격증과 그다음에 뭐 여행사에서 채용 뭐 같은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채용이라는 게 뭐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래 와서 일해보세요. 이력서를 한번 넣어보세요 정도이지.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출장을 배정을 받고 계속 커가는 게 이제 그거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초반에는 좀 자기가 여행을 많이 한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죠, 자기 그렇죠. 돈을 들여서라도 네네. 투자를 해서 이제 여행을 해야 되고요. 제 친구 하나가 30살 넘어서 네. 이 해외여행 인솔자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네네. 이 친구는 처음에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바로 그 한 인솔자 중에 이제 30명, 40명 대형 팀을 그렇죠. 몰고 가는 네네. 그 여행사에 제일 저렴한 상품을 딱 신청을 해서 유럽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런 투어를 스터디 투어라고 하죠, 저희들은. 네. 그래서 배우러 가는 투어라고. 근데 네. 이제 그런 30명, 40명 완전 베테랑이 나오거든요. 네, 라스트라다님 정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딱 달라붙어서 네. 선배님 하면서 다 배워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좋은 팀 안 주죠. 여행사에서. 네, 네. 뭐 간단한 동남아 팀 이런 거 네, 주는데 돈이 별로 안 남습니다. 네, 근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여러 번 갔다 오면서 점점 좋은 팀을 받아서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패키지를 바로 가면 좋은데 단체 배낭을 통해서 경력을 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는 이제 그런 패키지 회사에서는 써주지를 않죠. 왜냐면은 그렇죠. 그 오퍼레이터 입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솔자도 초보 오퍼레이터를 싫어요. 사실 이거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 신입사원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네. 뭐 우리 방송도 뭐 저희들 방송도 우리 이제 PD와 그 작가가 있으면 서로가 이제 좀 베테랑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모든 분야에서 네. 그래야 이제 뭐 하면 척하면 척하면 쿵 이런 네. 식으로 안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시간 낭비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도 많지만은 전체 여행 산업에서 가장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저는 패키지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류만 주면 알아서 다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인솔자 입장에서도 오퍼레이터가 서류를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길 바라거든요. 저 신입 오퍼레이터 만나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손님들한테 서류 다 안 가 있고 설명 다 안 돼 있고 돈도 그렇죠. 제대로 다 네. 안 걷었고 그렇죠. 뭐 어디 가서 뭐 좀 해주세요. 뭐를 안 보냈는데 이거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그 그렇죠, 손님한테 그렇죠, 전달해 그렇죠. 주세요. 네. 갑자기 집으로 또 택배 와가지고 이걸 네, 좀 네. 전달해 주세요. 굉장히 괴로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난관을 뚫는 거 이제 고개 미슐랭님이 말한 진입의 장벽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진입 장벽이 낮은 대신 이제 수익이 좀 낮은 뭐 단체 배낭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특수지역 같은 데를 좀 다니면서 이 단체 배낭과 특수 지역이 왜 진입 장벽이 낮냐면요. 베테랑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몸은 너무 피곤한데 돈은 별로 안 남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런데 좀 그 베테랑들이 기피하는 지역을 다니면서 평판을 쌓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경력을 좀 쌓으면은 이제 뭐 그 일을 이제 다른 데서 조금씩 뭐 마이너 여행사에서 시작을 해서 메이저로 또 지역도 마이너에서 시작해서 메이저로 올라갈
할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왜 계속 이야기를 안 하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 투어였잖아요. 네. 제가 첫 1년 동안 출장을 39회인지 41회인지 헷갈리는데 네, 네. 40 플러스 1이었는지 마이너스 1인지가 지금 헷갈리는 네, 네. 거예요. 어쨌든 네. 거의 40회를 갔는데 네. 진짜 많이 간 거죠. 아마 그거는 이제 그 짧은 지역을 많이 가셔서 그렇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좋은 회사를 들어가도 처음에는 네. 동남아를 네,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첫 해에는 제일 초반에는 캄보디아, 백함, 그다음에 네. 홍콩 이런 걸 캄보디아. 주로 갔죠. 네. 3박 5일, 4박 6일 네, 이게 네. 제일 많이 네. 갔고요. 방파도 많이 갔었고 진짜 많이 네. 갔다. 그때 북경도 많이 갔고 상해도 중국도 많이 가셨죠 그때는. 네. 근데 네. 이제 몇 달간 하면서 잘 하니까 네. 이제 여름에는 유럽 단체 배낭을 보내시고 네. 그다음에 갔다 오니까 아우 잘했어 하고 북유럽 보내고 네. 그다음에 좀 있으니까 1년도 안 돼서 이제 중남미랑 아프리카까지 전 다 갔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첫 출장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네. 캄보디아 똑딱이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똑딱이가 인솔자 있는 그러니까 네. 캄보디아만 찍고 돌아오는 거 네, 네. 되게 편한 거였죠. 그래서 출장을 배정받고 이제 막 패닉이 된 거예요. 저도 소심하니까 네, 네. 덜덜 떨고 있는데 저희 그 사수께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가기 전날 인천공항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손님들한테 멘트하는 것도 다 보고 전화하는 것도 옆에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의 모든 것을 흡수해서 배웠는데도 막 덜덜 떨리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네. 비자 받아야 될 것 준비도 다 해놨는데. 아무튼 그래서 새벽에 공항에 가서 하루 종일 막 하고 어리버리하게 첫날에 밤에 이제 호텔 방에 들어가서 손님들이 어떤 방 쓰시나 방은 이렇게 쓰시는 거 설명 다 하고 나서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저 혼자 독방을 쓴 거예요. 그때. 네네. 동남아는 손님하고 방 같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독방을 써서 방에 문을 닫고 들어섰는데 안심이 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전생에 내가 무슨 복을 지어서 네네. 그렇게 좋은 직업을 그래서 그 방도 네네. 되게 좋았어요. 아니 그래서 그때 그 사진 올리면서 그 멘트 올린 그 싸이월드 그 포스팅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별걸 다 기억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캄보디아에서 3일차에 식당에서 맨디 언니가 같은 네. 식당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저한테 그 인솔자 직업이 너무 좋다고 얘기했던 그 네, 선배가 저희 첫 출장에서 만난 거죠. 네, 그래서 네. 너무 기뻐서 우리 밤에 만나서 와인 한잔 할까? 네. 그래서 밤에 와인도 마시고 정말 수다도 많이 떨고. 그래서 네. 이 출장은 제가 첫 출장이었고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갔다 오니까 홈페이지에 막 그 칭찬이 막 뜬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 손님들 중에 그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인솔자 겸손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훌륭한 인솔자다. 네. 하나투어기 사장님은 이 사람을 보배로 알고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좋은 회사가 되길 바란다. 뭐 이런 편지도 보내시고. 미슐랭님은 첫 출장이 굉장히 잘 가셨네요. 네. 저는 사실 저의 첫 출장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그 첫 출장 이후에 지금까지 뭐 횟수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백 번 되시잖아요. 네. 기억도 안 나고 뭐 이제 그동안 다녀오신 손님들도 사실 도착하면 바로 이제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하는데 저의 첫 출장 때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인솔자가 뭐 프리랜서고 비정규직이고 이런 개념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 여행사에서 아직도 있습니다. 그 행사가. 그래서 가서 첫 출장을 배정을 받았어요. 자격증을 따고 그 회사에 지원해서. 그래서 연락이 와서 어느 지역을 가라고 해서 이제 상품 담당 오퍼레이터한테 제일 가서 처음 했던 질문이 회사에서 여행용 트렁크 주나요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오, 창의적이다. 네. 저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네. 저희 인솔자에게 그런 여행용 트렁크를 하나씩 주는 줄 알았어요. 지원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행용 트렁크 하나 어디 안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그 상품 담당자의 동공지진 황당했던 그 눈초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좋은 사수가 없으셨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도 여행업에서는 좋은 사수들이 많이. 미슐랭님 제가 다 사수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여름에 처음으로 유럽을 가게 네.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했더니 라스트라뎀이 2시간 동안 이 공항에서 내리면 어떻게 네. 하고 여기 네. 역에서 내리면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장인데 문제는 계속 인원이 이제 적어서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트렁크는 사셨어요? 그래서 트렁크도 샀죠. 결국. 네. 근데 무산이 되고 또 다음 팀이 무산되고 또 다른 지역이 무산되고 해서 그러다가 첫 지역을 바로 유럽을 가게 된 거예요. 힘들었겠다. 근데 네. 그 첫 지역도 어떤 유럽을 가게 됐냐면은 그때 당시에 동유럽을 가게 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그게 저의 첫 2000년도 동유럽 출장이었어요. 진짜 힘들었겠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카카오톡으로 다 보내고 이러지만은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고 카드 결제도 잘 안 하던 그쵸.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행사에서 손님들이 직접 와서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를 하면서 손님들을 이렇게 회의실에서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설명회가 있던 시절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쭉 이렇게 미리 복사를 하고 일정표하고 그래서 설명회를 딱 하면은 이제 그때가 거의 20년 전이니까 이제 저도 굉장히 젊었을 때니까 손님들이 저를 딱 봤을 때 이제 좀 믿음이 안 가는 눈치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항상 그때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여기 몇 번 가봤어요라는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사수가 이런 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쫙 알려주고 정답도 다 알려주셨거든요. 거기에 그 문제가 있었어요. 몇 번째 왔냐고 물으면 무조건 3번째인데 갔다 온 지 지금 몇 년이 돼가지고 기억이 좀 안 나네요. 라고 대답하라고 정답까지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 요즘 현지 가이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딱 그 초보인데 초보들은 항상 3년인 자기가 그렇죠. 여기 온 지 3년째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동유럽 투어 처음 가는데 그래서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한번 가보고 올해 처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동유럽을 갔다 온 사람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동유럽이 처음이니까 뭐 지금은 뭐 쾌수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갔지만은 그래서 이제 믿었던 게 그때는 모든 도시에 가이드 분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뭐 공항에 미팅을 공항에 도착하면은 가이드 분들이 미팅을 해서 호텔까지 다 체크인까지 도와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마지막 날도 공항까지 따라가서 우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제 공항에서 이제 케어를 해주는 시스템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나오면은 모든 도시에 가이드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믿자 했는데 첫 도시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베를린에 도착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초짜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도 뭔가 좀 엉성한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 다음날 오더니 저 귀에 살짝 그 귀에 긴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사실 오늘 약간 떨면서 선생님, 저 사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라고. 저도 초보, 그분도 초보예요. 어떡해.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그 뭐 영어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유럽의 각국 나라마들은 뭐 아주 유창하게는 못하더라도 조금씩은 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마침 또 여행사에서 동유럽 지역의 기사가 이탈리아에서 올라오는 기사였습니다. 영어가 안 됩니다. 영어는 한마디도 안 되고 심지어 1, 2, 3가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이태리어로 뭘 말하는데 자꾸 저에게 뭐라고 뭐 어필을 하는데 이제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많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지금처럼 구글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 기사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그 현지 여행사 버스를 수배해 준 회사한테 막 그 전화를 해서 전화도 어렵던 시절이에요. 그쵸, 막 공중전화 카드 사들고 다니면서 국제전화 하면서 그래서 이 기사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했더니 통화를 막 해보더니 기사도 자기 처음이라고. 어떡해 진짜. 3명의 초보가 만난 거예요. 우와 정말 역대급이다. 그래서 머피 법칙처럼 그래서 정말 그 배가 산으로 간다는 표현처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버스가 산 위로 안 올라갔나요? 진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유럽연합의 그 운행 제한 시간 시스템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이었고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라서 그쵸. 도시에 도착을 해도 막 도시를 안에 호텔을 못 찾아가고 또 가다 보면 엉뚱한 도시가 아니라 엉뚱한 나라를 가기도 하고 막 진짜 엉뚱한 힘들었어요. 나라를 가요? 네. 뭐 지금 내비가 있던 때도 아니고 초행길이고 유럽은 가다 보면 도시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거든요. 엉뚱한 도시가 아니라 엉뚱한 나라를 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아직도 그때 저랑 같이 여행했던 손님들 얼굴이 기억이 나요. 너무 제가 고생을 시켜드려서. 강렬했던 첫 출장. 첫 출장. 그래서 미슐랭님은 정말 첫 출장을 무난하게 마치셨는데. 그렇죠. 저희 그냥 왜냐하면 그 회사가 받쳐줬던 게 이 회사는 큰 회사잖아요. 인트라넷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투어가 이제 그걸 만들 때였죠. 그래서 인트라넷으로 이제 치면은 제가 만약에 캄보디아를 간다 그러면 그 이전에 캄보디아 다녀온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보고서를 볼 수가 있었죠. 보고서를 다 보면
진짜 하루에도 몇 팀씩 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뭐 수십 개를 읽어보면 그냥 이 지역이 어떻다 요즘에 네네. 이거 네. 빠삭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소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나라를 다녀온 사람 3명 선배한테 밥을 사드리고 주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과외를 받으셨군요. 과외를 네. 3탕씩 꼭 받고 네네. 갔어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야 흔한데 뭐 북유럽이나 뭐 저기 남미 같은 데는 진짜 과외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항상 조심조심해서 다녔고 그렇게 한 6개월 다니고 나니까 소문이 났어요. 네네. 선배들이 야, 너 뭐 뭘 했길래 이렇게 이사님이 신뢰를 하셔? 그럼 컴플레인도 네네. 한 번도 안 나고 뭔가 계속 칭찬 글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보고 출장이 정말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호주, 뉴질랜드도 1년차 때 바로 가고 네. 뭐 미국 55명짜리도 막 2번이나 가고 네네. 뭐 계속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2년차 때부터는 하나 투어는 그 정규직이 있거든요. 인솔자 중에서도. 그렇죠. 있었죠. 저도 거기 잠깐 있었잖아요. 그 회사에. 네. 네. 그래서 월급을 약간 주고 4대 보험도 해주는. 네네. 네. 그래서 그거가 돼가지고 이제 이 이후로 3년간은 굉장히 편하게 다녔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또 잘 다니다가 역시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미슐랭님 분명히 저 오래 하진 않을 것이다. 네. 예, 역시 몇 년 하셨죠? 네. 그래서 하나 투어는 4년만 하고 그만뒀는데 네. 그게 그때 이제 회사에서는 유럽 인솔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유럽 전문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죠. 네네. 여기 사실 들어갈 때 세계 일주를 해보겠다. 내 돈 안 네네. 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사실 야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일주 네. 거의 다 하고 뭐 중남미, 아프리카도 막 다 갔다 오니까 이제 갈 데가 새로운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뒀죠. 그렇죠. 근데 미슐랭님은 원래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학교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학교에 다니면서도 또 계속 뭐, 다른 또 여행사, 단체 배낭 여행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저희는 인류학과니까 네. 인류학 답사 갈 때 선생님들이 저를 쓰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네. 완전 투어 리더니까. 그래서 답사도 몇 번 인솔을 했었고 그 석사 논문을 인도에서 썼는데 가면 돈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비행기 네. 값이라도 벌자 싶어서 또 단체 배낭 네. 인도로 인솔을 해서 이제 손님들 보내고 저는 인도에 남아서 네네. 예, 요가를 하면서 논문을 썼었고 그리고 이 여행한 거 자체가 연구 분야로 정말 좋고 내가 이걸로 네네네. 이제 관광 인류학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나서는 방학마다 한두 번씩은 꼭 단체 배낭을 인솔을 했었고 그러다가 뭐 어느 럭셔리 여행사에서 진짜 초호화 럭셔리 투어도 가보고 네네. 이런저런 팀을 계속 다녔죠. 저는 인솔자를 20년 동안 계속 그 논스톱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미슐랭님께서 뭐 아시다시피 네. 이제 인솔자란 직업 자체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배운다,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간 고객으로부터 배운다라는 생각과 내가 모시고 간 고객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을 조금만 하다가 이제 금방 질려버려요. 한 3년차 넘어버리면은. 그래서 출장 한두 번 다녀와서 그만두는 분들 정말 많이 많죠. 봤습니다. 네. 네, 손님하고 자꾸 싸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고객이 이제 학교를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근데 가르치려고 하는 분 아니면 손님이 뭔가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거 따지는 분 이런 분들은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직업이 다 그런 것처럼 3년 차쯤이 특히 심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엔 내가 초보니까 네. 이제 내가 무조건 참다가 이제 3년 차, 4년 차가 지나면서 나도 이제 좀 알 만큼 안다 싶으면은 그때쯤 되면 사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시스템과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원망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뭐 저도 한 10년 차 정도를 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이제 이 일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는 이제 크루즈 이제 인솔자를 한 2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인생 즐겁게 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미슐랭님도 이제 인솔자를 하게 된 이유가 공짜로 세계 여행이었던 것처럼 네. 저도 인솔자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솔 특히 우리가 뭐 여행하면은 뭐 단순하게 패키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지역도 다양하지만 여행 안에서도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성지순례, 뭐 공무원 연수, 아니면 뭐 어디 견학 방문. 근데 이제 저는 마지막을 2년은 이제 크루즈 인솔자를 하면서 한 20번 정도 크루즈를 탔죠. 전 세계 다음에 모든 크루즈 바다에서. 특집 꼭 해주시고요. 그렇죠. 네네. 꼭 크루즈는 하셔야 반드시 됩니다. 해야죠. 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이제 크루즈를 타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네. 인술로서. 네. 근데 그때 이제 저는 너무나도 그 말하는 것에 지쳐서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라는 네. 노래가 있었어요. 이태원의 소혁이라는 노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미슐랭님이 이제 저를 꼬셔서 스쿠버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게 물 속에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수화로. 수신호만 해도 네. 되니까 그게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제 스쿠버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크루즈를 하게 된 거죠. 이왕 이렇게 이야기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슐랭님이 그동안 인솔하면서 가장 좋았던 출장, 재밌었던 출장 아니면 흔히 요즘 표현으로 꿀이었던 출장이 뭐가 있었습니까? 진짜 저도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간 적이 한 번이 있었는데 네. 팔라우 전세기를 저희 회사에서 띄웠어요. 아, 저 그거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때 네, 그때 근데 당시에. 네. 그 모든 좌석을 다 채웠는데 네. 딱 두 자리만 부부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부부예요. 아, 허니문. 네. 네. 한 허니문 커플의 친구가 네네. 허니문을 따라가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친구다 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네. 스쿠버 다이빙 강사였고요. 아, 이제 네네. 저는 인솔자니까. 네네. 그래서 이 친구분 스쿠버 다이빙 강사랑 제가 이제 이렇게 옆에 해가지고 앉고 나머지는 다 커플이었는데. 또 정말 운명이네요. 네.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 전화가 왔을 때 이게 돈이 안 되는 출장이라서 굉장히 죄송한데 가실 네네. 수 있냐. 네네. 보통 베테랑 인솔자들 안 가죠. 그렇죠. 안 다들 가죠. 안 네. 간다고 해가지고 네. 저한테 온 건데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팔라우 이거 정말 다이버들이 꿈인데 그렇죠. 갑니다 하고 네네. 갔죠. 네. 가서 그리고 다 허니문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놀고 저는 그냥 네네. 이 전세기에 문제가 없는지 네네. 가이드들이 대략 어떻게 하는지 뭐 그냥 보고서만 쓰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맨날 다이빙 다녔어요. 근데 그 상품을 만약 네. 개별적으로 돈 내고 갔으면은 비쌌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팔라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인솔자 일을 할 때 굉장히 매력이죠. 네. 저는 사실 이제 저도 뭐 여러 지역을 많이 다녔지만은 저는 이제 크루즈 인솔을 할 때 정말 제 돈을 내지 않고 거의 뭐 다 타봤던 게 정말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크루즈는 이제 중간중간에 항해를 하는 날짜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좀 빡빡하진 않아요, 프로그램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항해를 하면서 배에서 혼자 뭐 책을 보고 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동남아 출장을 많이 다닐 때는요. 네. 4박 6일 출장이면 책을 5권을 가져가서 네, 네. 하룻밤에 한 권씩 읽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또 뭐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힘들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성장하게 된 그런 네, 출장들이 네, 있는데 네. 제가 사실은 뭐 대기업이나 다른 생활을 할 때는 네.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나 제가 성장했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 네, 네. 이 여행 인솔자 일을 통해서 가장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라스트라다님이 자신은 스스로 뭐 나르시시스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애성 인격 장애자가 아닌가 막 이런 의심까지 하시잖아요. 저는 원래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요 직업을 통해서 그나마 인간으로 살고 있다 이런 겸허한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은 인솔자 일을 오래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은 그렇게 이제 좋지 않았던 성격,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바뀌지 않으면 이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바뀌지 않으면 처음에 1, 2년 하고 못 버티고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일을 굉장히 이제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책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여행 길에서도 배우지만 사람이 하나의 한 권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분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다음에 뭐 지식이 많든 적든 간에 물론 그 책 중에서 좋은 책도 있고 나쁜 책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쁜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하여튼 미슐랭님 다시 얘기 말씀하시면 그래서 어떤 출장에서 힘들어서 좀 많이 배웠습니까? 태국 출장이 이제 기억에 남는데 네네. 이거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군요. 네. 아무튼 태국은 사실은 가이드들이 그 인건비를 못 받기 때문에 네. 쇼핑과 옵션에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하잖아요. 그렇죠. 동남아 우리나라 여행업의 좀 구조적 문제 슬픈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저희 팀도 당연히 그랬는데 네. 그 파타야 해변에 이제 굉장히 경치 좋은데 가서 네. 다른 젊은 손님들은 다 뭐 바나나 보트 타고 뭐 스쿠버 다이빙하고 잠수함 네. 타고 막 옵션을 열심히 하시는데 한 노부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네. 해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가이드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네, 저 사람들이 네. 옵션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야기를 하러 가는 걸 제가 봤는데 이 노부부가 돈이 없었나 봐요.
그렇죠. 소주 한 병, 오징어 한 마리 딱 시켜놓고 네. 둘이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이 아유 가이드 선상 우리 인솔자 양반 같이 드실랍니까 하고 그 네.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그렇죠. 같이 네네. 먹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저씨가 이제 택시 기사를 하셨는데 네.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곧 자기 네네. 죽을 거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네네. 마지막으로 그냥 그러면 여행이라도 한번 가시라고 네. 아마 생애 첫 여행이신가 봐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자식들도 사실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34만 9천 원, 뭐 44만 9천 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렇죠. 방파가 더 쌀 때는 29만 9천 그렇죠, 원이죠. 그렇죠. 네. 이런 거를 돈을 모아서 보내줬다는 걸로 네, 봐서 네. 이제 자식들도 아마 여행을 못 해봐서 그렇죠. 옵션비 네.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돈을 안 챙겨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냥 여기 와서도 이제 소주 한 병 드셔야 되는데 네. 가이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약간 네. 눈이 밝게지는 그런 느낌. 붉어지면서 네, 눈시울이. 네. 그러면서 에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거는 꼭 하셔야죠 하고 네. 자기 돈을 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네네네. 그거를 제가 약간 놀래가지고 이 네. 돈독에 오른 사람이 왜 그렇죠. 자기 돈을 써? 그래서 물어보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여행이라잖아요. 이러면서 약간 울먹이는 느낌. 미슐랭님도 지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네. 이 가이드가 마지막까지 또 네. 쇼핑을 정말 열심히 프로의 모습이었는데도 프로마저 네. 울리는 네.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일당이나 뭐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돈 벌러 간다. 이번에 얼마 벌어왔냐. 그러니까 벌어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첫 번째 매너리즘 조심해야 될 게 손님을 돈으로만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올리는 거지만은 그렇게 이제 목적으로만 보면 절대 되지가 않는 거죠. 반드시 이제 뭐 지금 이제 미슐랭님 하는 비폭력 대화처럼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이제 인솔자의 보람이 뭘까 이제 이것이 직업이고 미슐랭님이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이 일 정말 좋아하시냐고 행복하냐고. 모든 직업은 다 괴롭죠. 돈벌이는. 그런데 밥벌이의 괴로움. 밥벌이의 괴로움인데 이 일을 하다 보면서 이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 찾은 보람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무슨 보람을 느낄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행은 이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밥벌이 여행이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그 노부부 말씀하신 부부처럼 정말 평생에 한번 그리고 사실은 이 여행 작가군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를 잘 몰라요. 그렇죠. 여행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문제를 잘 모르거나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은 아직도 평생 태어나서 비행기 한번 타기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부모님 아직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래요? 네. 아니 미슐랭님 그렇게 여행 다니는데 부모님이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라스라나님 어머님은 가보셨어요? 저는 어머니 1년에 한 번씩 꼭 보내드립니다. 오, 효자셨네. 네. 물론 가까운 대마도라도 1년에 한 번씩 엄마 여권 도장에 한번 찍어드려요. 사실 그렇게 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 선택 관광 같은 거 진행하면서 그게 저희의 주수입원이지만은 정말 날씨가 좋고 그래서 뭐 슬로베니아의 블레드 성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호수와 알프스 산 줄리앙 알프스가 쫙 보이면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행업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까 그 가이드분이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자기의 그런 수익 눈앞의 수익보다는 이 두 분에게 행복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도 사실 그 행복을 주면은 반대로 자기도 행복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거든요. 네. 대신 굉장히 계속 이 사람들은 왜 이래 이 사람들은 왜 이래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제 사례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역시 이제 같은 회사 미슐랭님하고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할 때인데 그때 호주 뉴질랜드에 갔을 때예요. 그래서 두 분의 가이드분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 나왔어요. 이제 뉴질랜드는 그 북섬과 남섬을 이제 따로 이제 그렇죠. 진행을 하거든요. 네. 북섬에서는 전직 시인이 이제 가이드로 나오셨고 남섬에서는 세계 인문학, 철학, 철학, 국문학, 종교학 이렇게 세 개의 학위를 가지신 분이 이제 가이드로 나오셨는데 근데 그 중에서 손님이 이제 한 가족이 계셨어요. 가족이 계셨는데 할머니, 그다음에 부부, 그다음에 손녀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할머니가 굉장히 교양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범학교 출신이었고. 그리고 부부도 굉장히 교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학력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피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손녀들도 굉장히 이쁘고 착하고 교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한 그 여행 9일차쯤에 이제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 이제 현지 가이드분이 마이크를 이제 손님들한테 돌리면서 이번 여행 어떠셨냐 소감을 한 번씩 말해보라고. 요즘에는 안 하는데 10몇 년 전까지는 했죠. 예. 그런 걸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소감을 말해서 아 이번 여행 너무 좋아요. 뭐 뉴질랜드 남섬은 특히 반지의 제왕에 그 나왔잖아요. 정말 아름답죠. 근데 이제 이분의 이 할머니 가족에게 이제 마이크 돌아갔는데 이 할머니께서 갑자기 이제 마이크 잡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는 이번에 이제 손녀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분은 참 비즈니스를 또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이제 자녀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태워준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기암이라고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차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숙연해진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근데 이번에 죽기 전에 이 뉴질랜드에 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까 그다음 저는 그 이야기까지 듣고 다음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그분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까 나는 죽기가 싫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확 울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가 드신 분이. 그렇게 교양 있으신 분이. 차 안이 진짜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정말 이분에게 무슨 위로를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뉴질랜드에 가면 마오리족 이런 그 우리나라의 꼭 토템처럼 그 장승 같은 거 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종의 뭐 수호신 행운 부적 같은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호텔 로비에 가니까 비싸더라고요. 샵하니까. 네. 밖에 길에서 하면 좀 싼데. 네. 근데 그걸 제가 하나 사서 네. 그 할머님께 드리면서 요게 뉴질랜드 마오리 토템이래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시면은 뭐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을까요라는 이제 식으로 말씀하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저한테 뭐 말이라도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 해가 그게 한 6월쯤이었는데 12월쯤에 그 같이 가신 이제 그분의 자녀분에게서 저한테 크리스마스 카드와 몇 가지 선물이 왔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셨다고 한 6개월 만에 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또 이제 한 가지 사례가 뭐냐면 이제 제 사례는 아닌데 꽃보다 누나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크로아티아가 확 뜨게 된. 근데 그 중에서 그 꽃보다 누나 멤버 중에서도 한 분이 그 당시에 말기암이었잖아요. 네. 김자옥 선생님.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다 보진 않았지만은 몇 가지를 이렇게 쭉쭉쭉 보다 보면서 느낀 게 몇 에피소드를 잠깐 보면서 느낀 게 그 여행을 정말 즐기셨던 분이 김자옥 선생님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특히 그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대성당에 들어가서 정말 눈물을 펑펑펑 쏟는 장면이 저도 여러 번 보면서 좀 찡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그 말기암에 걸렸을 때 그 나영석 PD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겠냐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이제 자원하면서 굉장히 항암제를 그러니까 그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프로가 이제 한국에 방영되고 얼마 안 지나서 그렇죠.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저는 많이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여행이라는 것이 과연 먹고 사는 여행, 그다음에 예전에 뭐 앞에 귀족들의 그랜드 투어, 교양의 여행이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의 한 번 정말 생애 한 번 뭐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떠나는 여행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게 정말 인솔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생각을 하고. 네. 저도 생각해 보면은 뭐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뭐 김 회장님이라든가 참 사연 많은 이야기랑 뭐 너무 보람 있었던 이야기랑 저한테 정말 수련이 됐던 이야기랑 너무 에피소드는 많은데 다음에 한번 또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요거 하나만 더 이제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또 그 고등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 저에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이 인솔자 직업이 유망하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떠냐? 유망하지 않습니다. 레드오션입니다. 사실 이거는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 주위에 이제 지인 의사분들이 계세요. 자기 자녀에게 의사 안 시킨대요. 그렇죠. 이건 인공지능이 훨씬 잘할 수 있는 일이죠. 변호사도 안 시키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이제 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의 고도의 압축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직업들,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이런 직업들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사실 그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그때 사태 이후에 BBC 홈페이지에서 재밌는 걸 한번 했었어요. 자기 직업을 넣으면은 이 직업이 인공지능에 대체당할 확률을 알려줘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쳐봤죠. 투어 가이드. 투어 리더는 아예 직업이 없으니까. 네네.
50%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직업은 전문 지식과 뭐 회화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 인간에 대한 직업은 아직도 대체 불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박물관 가면은 뭐 오디오 가이드가 있지만은 인간의 감정을 만져주고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얼마 버세요? 네, 동년배 직장인이 버는 것 정도로 봅니다. 그 이상 버시잖아요. 거의 임원급으로 버시잖아요. 아니요, 그건 임원은 아니에요. 무슨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참 여행 인솔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다음에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그 여행 상상 청취자분들이 제가 이제 패키지 여행사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 이제 아시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어느 여행사에서 일을 하시냐, 일을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같이 가고 싶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어차피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기존에 어떻게 말하면 기성복 같은 사실은 지금 여행사에서 라스라다님은 톱니바퀴예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청취자들이 오셔도 같이 가도 뭐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쁘지만은 제가 한번 1년에 한 2번쯤은 뭐 봄 가을에 뭐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같이 여행을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를 그 전에 여행 인솔자로 책부터 쓰시고 네. 팀이 만들어지면 되겠는데 또 앞으로 12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12년 동안 미슐랭께 미슐랭 식당을 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 저희가 거의 뭐 저희 인생을 풀로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음에 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인솔자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힘드셨군요. 네. 그 다음 편에는 또 인솔자라는 직업 외에 여행업에서 양대 기둥인 투어 오퍼레이터, 그렇죠. 흔히 여행사 직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이제 진행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다 하는 투어 오퍼레이터를 해보신 분을 모시고 한번 그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 더욱더 정보가 풍부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my time.